이제 코스닥 4천 넘어서 살까? 5천 넘어서 살까? 6천에선 못 사겠으니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 쪽으로 지금 관심 갖는 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코스피 7천 얘기할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내가 저렇게 허황된 구호를 부르는 분은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6,300을 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갈 수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다. 근데 뭐 3천까지는 사실 모르겠다. 네.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이 코스피의 화려한 질주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코스닥이 이제는 정부의 코스닥 3000이라는 과감한 비전과 또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서 화려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닥은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글로벌 성장주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글투템,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게임, 3000 스닥의 꿈,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서 코스닥 시장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요. 3000 스닥의 꿈, 그 이면에 숨겨진 냉정한 숫자와 진짜 수익의 기회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포착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 범성공자 장우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4천 넘어서 살까? 5천 넘어서 살까? 그리고 6천 넘어서도 아직 못 산 코스피에서 못 산 분들이 계신데 6천에서 못 사겠으니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3000 스닥은 과연 이 허황된 구호인가 혹은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이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지금 다르기 좋은 딱 타이밍이죠, 뭐. 어. 네, 코스닥 쪽으로 좀 관심이 옮겨갈 수 있을 만한 네. 시간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지금 관심 갖는 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코스피 중심으로 달렸기 때문에 또 이번 정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지방선거 또 끌고 가려면 결국은 개인들의 수익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그 네. 개인들의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코스닥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방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분명히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이 뭐 물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의 가치 투자를 따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려볼 만한 게 있다. 저랑 작년에 얘기할 때 음, 작년에도 이제 뵀잖아요. 네. 제가 코스피 7천 얘기할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내가 저렇게 허황된 구호를 부르는 분은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6,300을 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음. 저한테. 코스피 7천이 갈 수 있냐? 음. 반도체도 지금 뭐 잘 안 되고 다른 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심지어 가을이었어요. 네. 작년 8월 정도? 그러니까요. 여름이었어요. 여름, 가을. 네, 그래서 그때.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유동성이 친다.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치면 결국은 실적은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동성이 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졌죠. 그리고 AI라고 하는 그 붐이 생기면서 AI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도 결국 자금이 들어왔고 그 유동성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도체 실적이 좋으니까라고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이면에는 AI 쪽으로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AI 쪽에서 유동성이 빠지면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반도체도 빠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똑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코스닥 쪽은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안 나오고 하는데 코스닥 갈 수 있습니까? 네. 라고 하는 걸 저는 반대로 물어볼게요.
코스닥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럼 코스닥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돈이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오케이인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산업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IT 버블 때 우리가 엄청 욕을 했단 말이에요. 뭐 IT 버블 말도 안 되는 거 돈이 들어가가지고 뭐 산업도 안 되는데 뭐 붕괴돼가지고 버블 붕괴돼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서 그 IT 버블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결국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어요. 네. 우리나라가 잘 아는 네이버도 그런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그때 살아남아서 어마어마한 산업을 형성한 기업들이 된 거죠. 네. 그때 그 인프라가 그냥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쪽으로 분명히 자금이 들어오게끔 할 텐데 그게 단순히 수급만 할 거냐라고 네. 본다면 만약 그냥 단순히 수급이다. 그래서 뭐 연기금 자금이 잠깐 들어오게끔 말 거다. 뭐 그러면 단타 치고 나가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산업적인 부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코스닥 뭐 벤처펀드, 코리아 벤처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펀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얘기 네.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의 기업들의 어떤 성장력을,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마중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결국 뭘 먹고 자라냐. 생각보다 수익을 먹고 자라기보다는 네. 꿈을 먹고 자랍니다. 꿈과 희망을. 네, 꿈과 희망이 없을 때 주식은 아무리 실적이 나와도 안 가요. PER 뭐 2배, 3배라고 해도 안 가고 네. PBR이 0.2배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근데 꿈과 희망이 생기면 그 PBR이 갑자기 0.2배에서 0.5, 0.8, 0.1, 뭐 0.9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의 꿈과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2000년대 코스닥 버블, 그러니까 IT 버블과 같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과 수급과 뭐 ETF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요거 코스닥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일단은 녹화일 기준으로 시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이제 한 1시간 전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한 7.2% 빠져가지고 이 전쟁 이슈로 5,79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1,13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4.6% 하락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짧은 시황의 뭐 브리핑 이런 거를 의견을 좀 들어보자면? 일단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또 급락도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워낙 자신감을 갖고 올렸다가 일단은 이란 전쟁 때문에 약간 좀 경계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면 매수 버튼을 누리는 것들은 조금 자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자체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떨어지면 난 이거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올리는 흐름이 아니고 외국인들의 자금을 계속 떨어뜨리는 것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지수가 점점점 밀려서 7%대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순매도는 오늘 기준으로 한 5조 한 5천억 가까이 나왔었고 지금 2월 13일부터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2조 원 순매도했어요.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22조 원을 순매도했고 2월 한 달로 본다 그러면 2월 한 달부터 오늘까지로 본다 그러면 한 27조 원 정도 순매도.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피가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인의 힘으로 이겨냈었는데 뭐 지금은 한 방 막 조정이 나올 법도 했다. 근데 마침 또 이란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저 시장을 한번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27조 원, 22조 원 외국인의 매도세의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십니까?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있는데 기계적인 매도 같아요. 기계적인 매도? 네, 한국 시장을 정말 안 좋게 보고 한국 시장 다 팔아 도망쳐 막 이런 자금이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도 펀드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 펀드를 조성하면 거기에 이제 벤치마크가 있어요. 벤치마크가 지금 보면 MSCI 신흥국 지수들 벤치마크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흥국 지수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선진국 지수가 아니고. 그럼 신흥국 지수에 우리나라의 일부 비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급등했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진짜 유례 없이 지금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급등한 상태가 되면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렇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려버려서 지수가 올랐으니까 높아지면 비중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할 때 계속 팔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수요가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블랙락 EWY도 얘기 나왔지만 EWY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ETF인 거고 ETF 내의 규정이 28%에서 25%로 낮춰진다 이런 거였고 네. 그 외의 펀드들도 벤치마크를 두고 있는 곳들은 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데 이게 개인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뿐인 거죠. 알겠습니다. 수급 말씀을 하시니까 요 질문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아,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20조, 27조 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은 어떤지,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또 기관은 만약에 코스닥을 사고 있다면 요 수급에서 기관이 코스닥에서 담는 종목이나 섹터 중심으로 바라보는 쪽은 무엇일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외국인의 순매수는 최근 3일 연속으로 봤을 때 1조 원, 1조 한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코스닥에서. 네, 코스닥에서 1조 2천억 가까이 되고 있고 기간은 같은 기간 동안 한 7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지금 1조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위기가 다르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왔다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왔고 아까 2월 13일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닥을 보면 그 기간 동안 또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은 1조 7천억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은 한 8,900억, 9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닥 쪽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점점 시각을 돌리고 있다는 거고 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코스닥은 장중에 2%까지 올라갔다가 예. 밀렸단 말이죠. 근데 코스피가 밀리는 와중에서도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갑자기 코스닥이 딱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런 코스닥 쪽으로 좀 스위칭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야지. 코스피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팽배해요. 네. 그리고 3월 10일에 본격적으로 코스닥 ETF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코스닥 예. 액티브 ETF. 대표적으로 타임폴리오, 그다음에 삼성자산, 그리고 하나자산운용. 이 세 개의 운용사에서 이 펀드를 공동으로 런칭을 하는데 그 펀드들이 히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요? 네. 그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이제 뭐 액티브라고 한다면 자산 운용사들이 잠깐 적극적으로 펀드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기존에는 코스닥 150에서 그냥 뭐 나름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해서 그냥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래도 좀 잘하겠지. 또 좋은 거 선택하겠지라는 기대감이 붙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ETF는 펀드에 들어가는 편입 편출 내역이 바로바로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추종 자금이 어떻겠어요? 아하. 네, 저거 왜 샀지? 왜 팔았지? 하면서 순식간에 그걸 공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펀드에 따라서 그 펀드가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자금의 어떤 향방들이 굉장히 빠르게 결정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펀드에 주목하면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향을 말씀 주셨는데 5일 동안 동향을 보면 네. 결국에는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건 대부분 이제 코스닥 150 쪽이에요. 150조. 네, 근데 코스닥 150 중에서도 지금 삼성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타임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다른 ETF, 다른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쪽 펀드에 일반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많이 담았는데 라는 네. 종목들이 보이면 그거를 선제적으로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쪽도 좀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음. 왜냐? 액티브 펀드잖아요. 음. 액티브니까 기존의 다른 뭐 바이오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담았던 종목들은 당연히 좋게 보는 거니까 여기서 또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이 조금 ABL 바이오 쪽이 좀 비중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이 코스닥에서 그러면 3월 달에 펀드를 생각했을 때 요 고려 요소를 봤을 때 기관이 좀 집중할 곳은 어디다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코스닥 150을 보는 게 맞아요. 코스닥 150. 네, 거기에서 뭐 내가 무리해서 좋은 종목들을 억지로 찾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150을 보시는 게 맞는데 전 두 가지 전략. 만약에 나는 코스닥 150은 재미없을 것 같아. 나는 다른 전략을 좀 써볼 거라고 한다면 전 두 가지를 직접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싶어요. 가지. 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스닥 150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있을 거네요. 그 종목들 중에서 편익 비중이 높은
것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음. 타임폴리오 펀드를 살펴보세요. 타임폴리오 펀드, 바이오 펀드에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을 먼저 선점하자. 뭐 그런 생각. 삼성자산 펀드, 삼성자산 바이오 펀드에서 여기 어떤 종목들이 지금 비중이 높더라. 그럼 액티브에서 당연히 그쪽으로 늘릴 거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150을 만약에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기계적으로 들어와요. 아까 코스피를 기계적으로 판단한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코스피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코스닥 150 ETF를 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코스닥 150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ETF 가격이 올라가는데 현물 가격보다 차이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LP는 요 현물을 사서 올려야죠. ETF를 만든 다음에 이걸 ETF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물 가격을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기계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모르겠고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 일단 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그 수요가 발생하냐면 쇼커버가 발생해요. 아.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공매도가 많으니까 뭐 안 좋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우려돼서 빠진 걸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눌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쇼커버가 나오면서 굉장히 세게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죠. 그 안에서 또 쇼커버가 발생하고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연쇄 작용들도 좀 고민을 하면 힌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허. 알겠습니다. 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실은 정부의 뭐 삼천 스탁 정책에 대한 뭐 드라이브 강력하게 추진하고 의지가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본 원재료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정책이 붙으면서 부스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면서도 뭔가 딱 중심을 잡아줘서 사람들이 이게 떨어져도 나는 안 팔 거야 라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익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 이게 코스닥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은 누군가 끌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산업에 육성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코스닥은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한 6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SK 하이닉스 하나 기업보다 작아요, 시가총액이. 네. 그럼 유동성이 뭐 코스피만큼은 아니겠죠. 유동성 일부 들어온다고 치면 코스닥 쪽으로 얼마나 세게 들어오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그냥 단순히 주가 측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순매도 이런 쪽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면 네. 제가 이 영향력이 뭐 단기적으로 갔다가 뭐 새로 나올 거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IT 버블 때처럼 본격적으로 벤처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 R&D라든가 이런 쪽을 본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이 기업들이 클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마중물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AI 쪽, 네. 그다음에 차세대 전지, 전기차, 뭐 차세대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넣는다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붐이 생긴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자금 받아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데요. 5년 뒤에 지금 우리 받은 걸로 한 매출 한 1조 원에서 2조 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영업이익률 30% 나와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시가총 2천억짜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올라가던지. 그럼 PR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 막 2, 300배 몇 천, PR은 몇 천배 평가가 안 되겠죠. 평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PDR이 된다니까요. 네. Price Dream Ratio. 네. 그게 유동성이 코스닥 유동성이 들어올 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비판을 하지만 자금이 들어오면 PDR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자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캐펙스라든가 R&D 쪽으로 실질적으로 치기 시작할 거니까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인정해줬다. 정부가 인정해준 기술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가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제 엔비디아가 미국의 CPU 관련된 기업들을 되게 투자를 했어요. 루멘텀 네. 홀딩스라든가. 근데 밸류가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뭐 밸류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주가가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캐펙스 늘려야 되는 거 플러스 우리가 여기서 차세대, 그러니까 기존 기업들과 총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R&D를 할 거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발표한다고 쳐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부장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밸류가 안 나와도 그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겠죠. 네.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오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 지금까지 실적 나와서 간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거의 없어요.
뭘로 갔냐? 바이오 플랫폼이 우리가 계약해서 앞으로 실적이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미래에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R&D 자금 들어오고 마중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뭐 알테오젠 실적 나오기 시작할 거고 또 추가적으로 그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바이오에 대한 PDR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붙는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을 거니까 장투하세요 이게 아니고 네. 지금 판이 그렇게 깔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만약에 가보면 뭐 삼성전자는 코스피 6000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21만 원, 그리고 뭐 저기 하이닉스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3000 스닥을 위해서라면 요거를 그대로 코스닥으로 가져간다면 뭐 얼마 에코프로, 뭐 얼마 알테오젠,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붙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없습니다.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1등의 기업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또 긍정적입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뭐 한 4분의 1, 뭐 30% 이렇게 되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기업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행이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150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은 성장 동력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게 굉장히 뚜렷하게 찍힌 지점들이 있어요. AI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AI, 그렇죠. AI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주 우주,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로봇. 이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숫자들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할 거라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올라간 것들을 보면 이제 피지컬 AI 기반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현대차만 칠 거냐, 현대차의 부품 업체들까지 칠 거냐를 본다 그러면 아하. 현대차의 부품까지 치겠죠. 그럼 코스닥에서 현대차의 부품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런 쪽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을 본다고 또 하면 2차 전지가 전고체 배터리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전고체 배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네. 로봇에서는 밀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를 들어가려면 결국 2차 전지 업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단가도 좀 높을 거고 로봇을 또 마침 우리나라 기업이 할 것 같네?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있는 실적들을 다시 한번 땡겨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 경험했던 것들 보면 전기차 다 땡기고 나서 전기차 끝나면 끝이 아니야. 뭐 로봇 다 땡기고 뭐 이랬잖아요. 그게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땡겨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2차 전지 또 올라가겠죠. ESS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이 또 들어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주 같은 경우에도 네. 우주 스페이스X 상장하니까 스페이스X 상장할 때까지는 일단 갈 것 같긴 한데 네. 미래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우주 쪽 먹거리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주랑 엮이는 기업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우주랑 엮이는 게 단순히 우주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주는 그냥 위성 쏘는 기업들 이랬는데 지금은 태양광도 우주랑 엮이고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도 우주랑 엮이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확실하게 갈 만한 기업들이 보이는데 그게 산업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람들의 꿈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런 기업들 계속 봐야죠. AI, 우주, 로봇, 뭐 2차 전지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코스닥의 또 한 축이 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얘기 나오는 확실한 미래랑 완전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포함시키지 않은 예를 것뿐이에요. 들어서 AI 신약 개발, 바이오. AI 신약 개발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모멘텀이 사라졌어요. 그래요. 미국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급락이 나왔고 네. 지금 AI 관련된 신약 개발 쪽은 얘기가 좀 없습니다. 그거 빼고 실제로 얘기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뭐 아까 얘기 드렸던 ADC 기반 어떤 플랫폼들 아니면 SC제형으로의 전환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GLP-1 기반의 뭐 장기 지속형으로 가는 그런 플랫폼 이런 쪽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가 지금 눌려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가인하거든요. 미국에서 약가인화 하면서 미국의 바이오가 눌려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규제라는 것들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규제에 이제 어떤 가시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려할 거 없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네. 바이오 쪽도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건 의료기기나 미용기기나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고령화 쪽에 수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결국 질병은 늘어날 거고 하니까 네. 뭐 그런 수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PDR 그러니까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나서 포모의 수급과 심리가 같이 맞물리면 이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AI, 우주,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들으니까 조금 없던 꿈이 또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이 코스닥의 섹터나 아니면 종목을 찾는데 이 진주를 가리는 데 있어서 작가님만의 필터링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보시는 분들이 코스닥에서 종목 찾는데 공부해 보는데 이런 필터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일단은 뭐 매일매일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왜 오르는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오르는 것 중에 테마주 빼고 좀 상승 이유를 찾아보신 다음에 그걸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슈가 또 발견이 되고 또 오르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산업이 뭔가 바뀌는구나. 그럼 그 산업을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매일 접근하고 공부하는 것 중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저는 기관의 수급을 매일 봐요. 기관 수급. 네, 근데 기관의 수급이 그 한 종목 대상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명민준이라는 뭐 제가 명민준을 산다 그러면 기관이 뭐 최근 1년 동안 최대 많이 산 게 뭐 11억이었는데 오늘 15억 원을 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최근 1년 중에 가장 많이 샀네? 아니면 최근 3년 중에 가장 많이 샀네? 그러면 이게 뭔가 있다. 갑자기 기간이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 뭔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살펴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셔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공시도 저는 좀 계속 봐요. 전반적인 큰 틀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정책? 공시. 네. 공시를 통해서 이제 매일 어떤 공시들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는데 뭐 요즘 나오는 공시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수급, 그러니까 공급 계약 같은 거 체크하고 시설 투자 체크해가지고 빨리 투자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다리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장내 매수 공시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를 또 대규모 뭐 1억 원 이상 뭐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미리 공부해두기 좋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밑에서 계속 누군가들이 사고 있다.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들이 사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회사 좋지 않으면 왜 사?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공부를 해놓으면 괜찮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항상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받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네. 내부자들이 강하게 매수한다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나 혹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에서 뭐 TSMC나 어디서도 그 안에 이제 임원이 요거를 뭐 몇백억 어치 샀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의 자산 규모랑 나의 자산 규모랑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와 몇십억 샀어 몇백억 샀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한 10,000원, 20,000원 산 거 정도의 임팩트밖에 안 된다고 친다면 그 장내 매수에 대한 공시를 고지고대로 100%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또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뭐 자기 규모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냐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뭐 10억, 20억을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10억, 20억을 꺾일 것 같을 때 들어가진 않아요. 자기 돈은 아까우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뭐 법카 쓰세요? 법카요? 법카. 법카 아무도 안 주던데. 누가 줘야 쓰죠. 법카를 쓰는 것과 자기 카드를 쓰는 건 느낌이 다르거든요. 느낌 다르죠. 법카는 쉽게 써요. 법카는 그냥 막 다 사고 싶은 거. 근데 자기 카드는 쉽지 않아. 한 푼 쓰더라도 똑같아요. 이게 뭐 자사주 매입은 몇십억, 몇백억 쉽게 나가는데 내 계정에서 나가는 건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잘 안 나간다는 거죠. 그게 단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간에. 근데 그렇게 매수를 했다. 뭐 만약에 한 대여섯 명이 동시에 막 매수했다. 그러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추정. 그러면 탐방을 가든 아니면 보고서를 찾아보든 산업 동향을 살펴보든 공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서? 네.
증권사 리포트 말씀하시는 맞아요, 증권사 거예요? 레포트. 예전에는 증권사 레포트 많이 무시하시고 나와도 뭐 영향도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개인들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대종목 시대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오늘 같은 날은 뭐 약발이 떨어지지만 진짜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보고서가 나오기만 하면 10% 이상 올라요.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고서 굉장히 잘 보고 계시면 거기서 기회를 많이 얻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필터링 하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월 열렸으니까 3월을 좀 뭐랄까요? 관통할 수 있는 이 코스닥의 한 줄 전략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코스닥의 한 줄 전략. 일단 무조건 들고 가자. 네, 코스닥 150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 없으면 힘들 것 같다. 네, 포모를 느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간 전략으로 가자. 좀 물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랑 관련된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린다는 거 각오하고 나는 포모를 느끼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천스탁의 꿈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코스닥의 혼란스러운 안개를 걷어내고 성공 투자의 선명한 지도를 그려주신 오늘 범송공자 장우진 작가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